라디오 문학관 세계 단편 소설 50선 막심 고리키 원작의 2인조 도둑 2부작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한 사람은 춤추는 발이라는 뜻의 플라시노가, 또 한 사람은 희망을 가진 사람이란 뜻의 우포 바유시치. 이 두 사람은 모두 도둑이었다. 그들은 읍내를 벗어난 외딴 곳 산골짜기 계곡에 개흙과 나무를 섞어 지은 초라한 오두막, 마치 조개탄을 내동댕이 친 것처럼 묘하게 흩어져 있는 그 오두막에 살고 있었다. 그들의 일터는 읍내를 벗어난 변두리 농촌 마을인데, 읍내에선 도둑질 하기가 어렵고 자기네 거처 가까운 마을에는 훔칠 만한 물건이 없기 때문이었다. 빨리 가세요. 당분간 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자고. 알았네. 연기처럼 사라지자고. 두 사람은 조심성이 대단했다. 하지만 농민들은 그들을 잘 알고 있었다. 아유, 속상해. 동네 인심이 왜 이리 사나워졌는지. 아이고. 왜요? 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요? 아침나절에 분명히 봤는데 밭일하고 집에 와보니까 닭 한 마리가 감쪽같이 없어졌어. 한두 번도 아니고 참. 이래갖고 어디 닭을 나먹일 수 있겠어? 우리 집에서는 한 열흘 전쯤에 바깥 양반 양복 저고리가 없어졌는데. 그거 다 그 좀도둑 놈들 짓이잖아요. 네? 좀도둑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모르셨어요? 사람들이 그러는데 우포 바유시치랑 플라시노가 짓이래요. 어머머, 정말? 네, 이 동네에선 그놈들한테 털리지 않은 집이 없다던데요. 그래서 모두들 언제든지 잡히기만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단단히들 벼르고 있어요. 그러나 농민들에게 그런 기회는 끝내 주어지지 않았다. 사실 농민들의 끊임없는 협박을 받아온 지 언 6해가 넘었지만 아직도 두 사람은 멀쩡하게 돌아다니고 있다. 어이, 플라시노가. 왜 그러나, 친구? 40살 정도 돼 보이는 플라시노가는 키가 크고 굽은 등에 마른 몸매였지만 근육과 뼈대가 있는 편이다. 왼쪽 다리가 오른쪽 다리보다 긴 그는 걸을 때 왼발이 공중에 떠올라서는 쇠풀의 방향을 바꾸는 게 춤추는 듯 보였기 때문에 춤추는 발이란 뜻의 플라시노가라는 별명을 얻게 됐다. 우포 바유시치, 자네 그 기침이 더 심해진 것 같은데? 아니 괜찮네. 난 괜찮아. 플라시노가보다 5살쯤 더 먹어배는 우포 바유시치는 힘없이 자주 쿨룩거렸고 반백의 턱수염으로 가려진 얼굴은 누렇게 떠있다. 걸음을 옮길 때면 성난 듯 입술을 깨물며 슬픈 노랫가락을 휘파람으로 불곤 했는데 늘 같은 노랫가락이다. 우포 바유시치는 갖가지 빛깔의 누더기 조각 속에 솜을 넣은 짤막한 웃옷을 입고 다녔고 플라시노가는 기다란 회색에 농사꾼 외투를 걸치고 다녔다. 우포 바유시치란 작자는 농부였다던데. 정말요? 그럼 그 플라시노가는요? 뭐라더라. 원래는 성당직의 아들이었는데 가게 조문도 하고 당구장 사원도 하고 뭐 그랬다나 봐. 근데 어쩌다 도둑질을 하게 된 걸까요? 거야 모르지. 저길 봐. 호랑이도 지 바람에 나타난다고. 지들이 무슨 실과 바늘이라고 저리 붙어 다닌다. 우포 바유시치는 굴룩거리면서도 버릇이 된 휘파람을 불었고 플라시노가의 춤추는 왼발은
자기 주인을 위험한 길목에서 다른 곳으로 이끄는 길잡이를 하는 것 같았다. 때로는 어느 숲속이나 밀밭, 골짜기 구석에 벌렁 누워 먹고 살기 위해 어떻게 도둑질을 해야 할지를 의논하기도 했다. 겨울이면 늑대까지도 두 친구와 달리 살아가기 위한 싸움에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는 그 늑대까지도 생활난에 허덕이고 바싹 말라 뼈대를 드러내고 먹이를 찾아 쏘다닌다. 날씨가 왜 이렇게 추운 거야? 도둑질을 못한 게 며칠째지? 한 열흘쯤 지난번 눈 내리고선. 진정 그놈의 눈이 내리고 나면 꼼짝 못한다니까. 도둑질은 꿈도 못 꾸지. 당장에 발자국이 남잖아. 게다가 온갖 게 다 눈에 덮여버리니 뭐가 뭔지 알 수도 없고. 그렇다고 겨우내 배를 고를 순 없지. 해가 지면 읍내로 가세. 그래야겠지. 경찰 눈에 띄지 않게 잔뜩 웅크리고 오가는 사람들 소매자락에 매달려 구걸해서 줄임배를 체험에 지내다 보면 봄이 오겠지. 봄 말이야. 봄이 오면 모든 게 좋아지겠지. 그래, 그럴 거야. 더욱 쇠잔해진 두 사람은 겨울 내내 오직 봄만 기다렸다. 이처럼 미칠 듯 애타게 봄을 기다리는 사람은 없을 만큼. 마침내 봄이 다가왔다. 여윌대로 여위어 병자처럼 보이는 두 사람은 기쁜 듯 들판을 바라보았다. 들어보게. 개울물 흐르는 소리야. 그렇군. 얼었던 들판도 어느새 다 녹았어. 이 얼마 만에 보는 흙인가? 이젠 우리들의 사냥터인 마을로 행차를 해볼까? 농부들의 물건을 마음껏 사냥해보자고. 땅이 마를 때까지 기다려야 돼. 녹은 땅의 발자국이 눈 위에 찍힌 것보다 더 오래 가거든. 그게 언제쯤일까? 3월? 4월? 좀 더 기다려야겠구만. 하지만 마을로 사냥하러 갈 날을 미리 잡아두는 건 괜찮겠지. 발자국이 남는 것도 아니니까. 좀 있으면 종달새가 올 걸세. 그리고 봄나물도 돋아나겠지. 할 일이 너무 많아. 우선 낡아서 사가버린 그물부터 손질하세. 그물이 있어야 새를 잡을 게 아닌가. 종달새가 나타났다. 두 사람은 들판에 그물을 쳐놓고 진흙투성이로 뛰어다니면서 그물 속으로 새를 몰아넣었다. 이렇게 잡은 새는 한 마리에 5코페이카나 10코페이카씩 받고 팔았다. 봄은 날마다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베풀어줬다. 봄나물을 뜯어 채소 가게에 판 두 사람은 적지만 돈을 벌었다. 군인들의 사격 연습이 끝나면 참으로 숨어들어가 주운 하나를 한 푼트에 12코페이카씩 팔아넘겼다. 하지만 이런 걸로는 아사지경은 면할지언정 마음껏 포식을 즐기기에는 부족했다. (4월) 어느 날 나뭇가지에 새순이 움트고 숲은 짙은 남색의 희미한 광선으로 쌓였으며 햇볕을 쬐는 기름진 들판에 싹이 목을 내밀었을까 말까 할 무렵 우리의 두 친구는 큰 길을 걷고 있었다. 자네 기침 소리가 심상치 않아. 더 심해진 것 같은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햇빛을 쬐면 금방 나을 텐데 뭐. 병원에 한번 가보는 게 좋지 않을까? 어차피 죽을 팔자라면 병원에 가도 죽게 마련이라고. 하긴 아이고, 이거 아무래도 목에 구멍이 나겠군. 저 우선 저 무안 안에 뒷겹부터 뒤져보세요. 쓸모 있는 게 있을지 몰라. 그리고는 시프초비아 숲 옆에 사는 구춘의치 한 해를 훑어보고 그 다음으로는 말코 북한 해를 둘러보세요. 그러면 30베르스타 정도는 걷게 되겠군. 에? 그래. 설마 빈손으로 돌아가는 일은 없겠지. 길 왼쪽의 숲을 벗어나자 솜털이 푹신하게 돋은 망아지가 서성대고 있다. 옆구리가 푹 들어갔고 갈비뼈가 붉어져 있어 나무통에 태를 씌운 것 같은 꼴이다. 저놈도 꼬챙이처럼 빼빼 말랐군 그래. 응? 이리 와. 와. 플라시노가가 부르자 망아지는 소리나는 쪽을 흘끗 보더니 싫다는 듯 목을 흔들고 다시 아래로 목을 축 늘어뜨렸다. 자넨 싫다네. 해치우세 저놈을 말이야. 타타르 사람들한테 끌고 가면은 7루블은 문제없어. 어떤가? 그렇게는 안 줄걸. 그만한 값어치가 있어야지. 하지만 가죽이 있지 않나? 가죽? 아니, 가죽값으로 7루블이라니. 고작 해야 3루블일 걸세. 겨우? 그 망아지 가죽 좀 보게. 저게 어디 가죽인가? 꼭 누더기 삼배로 만든 발사계 같구만. 거기다가 문제가 있어. 문제라니? 망아지 발자국 말이야. 땅이 아직도 저렇게 질퍽거리니 어디로 갔는지 당장 탄로날 걸세. 거야. 저 망아지한테 집신을 신기면 되네. 응? 우선 망아지를 숲속으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숨어 있다가 밤이 되면 타타르 사람들 마을로 끌고 가는 거야. 아이고, 잘 될까? 어쨌든 말이야, 해치우세. 5루블 정도는 손에 넣을 수 있겠지. 그저 들키지만 않게 하면 되네. 숲속 깊은 골짜기 안쪽은 서늘하고 고요하며 어슴푸레하다. 시냇물의 속삭임이 애수를 띠고 정적을 꿰뚫으며 들려온다. 망아지를 훔친 두 사람은 산골짜기 구석 백양나무 그늘 아래에 자리를 잡고 모닥불을 피웠다. 우포 바이시치 누더기 옷에서 찢어낸 소매자락은 망아지 머리에 뒤집어 씌워졌고 고삐는 나무줄기에 매놨다. 우포 바이시치는 편안히 앉아서 감개무량하다는 듯 불꽃을 지켜보다가 늘 하는 버릇대로 휘파람을 불곤 했다. 플라시노가는 버들가지를 한 다발 베어다가 부지런히 바구니를 짰다. 낭망한 듯한 시냇물 소리와 불행한 사나이의 휘파람 소리만이 황혼과 숲과 고요 속을 하염없이 감돌고 있었다. 모닥불 속에서 나뭇가지가 톡톡 튀기도 하고 한숨이라도 쉬는 듯 쉿 소리를 내기도 했다. 불 속에서 사라져가는 자기네들보다도 더 괴로운 두 사람의 삶에 깊은 동정을 베풀기라도 하는 것처럼. 플라시노가 그만하고 행차해볼까? 아직은 이르네. 아주 어두워진 다음에 떠나자고. 왜 그래? 추워서 그러나? 아니, 어쩐지 처량해지면서 넋이 빠져나간 것 같아서. 아픈 탓이겠지. 글쎄, 다른 이유가 있을지도 모르겠네. 자네 말일세. 너무 애골로만 생각하지 말게나. 그건 곤란하네. 난 생각을 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성격이거든. 난 망아지를 보면서도 어쩌자고 저렇게 궁상맞게 생겼을까. 하지만 살림하는 데는 꽤 쓸모있는 놈이지라고 생각을 하지. 그 자네한텐 그런 쓸데없는 소리 듣고 싶지 않아.
바람을 불고 한숨을 쉬어봤댔자. 그게 뭐란 말인가? 뭐든 좀 간단하게 생각해보게. 우리의 생활이란 건 말이야, 낮이 가고 밤이 온다. 거기서 하루가 끝나는 거야. 먹을 게 있으면 다행이고 없으면 훌쩍훌쩍 울다가 말고. 그런 걸 괜히 자네는 어렵게만 생각하니 듣기가 싫단 말일세. 어? 모두가 자네 병 탓이긴 하지만 그건 말이야. 응? 하지만 따지고 보면 마음이 약한 탓인지도 모르겠네. 그 마음이 약하다는 것도 병 때문일세. 우포 바이시치는 크게 고개를 끄덕였으나 웬일인지 푹 한숨을 내쉬더니 갑자기 들뜬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 농사꾼이 말을 찾으러 와서 말일세. 없어진 걸 알게 되면 이리저리 찾아봐도 망아지가 없다는 걸 알게 되면 어쩐다지? 왜 그런 말을 꺼내는 건가? 아니 그냥 옛날 일이 생각나서. 어떤 일? 옛날에 미하일이라고 아주 덩치 큰 농사꾼이 있었는데 말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대성통곡을 하든지 쓰러진 채 말이야. 그래서 하지만 불쌍하지 않아. 불쌍해? 우리가 더 불쌍해. 이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게. 좀 이따가 떠나자고. 우포 바이시치는 모닥불 곁으로 다가앉아 한참 나뭇가지로 불더미를 쑤시더니 플라시노가를 곁눈으로 흘끗 보고 조용하고 부드럽게 말을 건넸다. 망아지를 풀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뭐? 자네 지금 뭐라고 했나? 라디오 문학관 세계 단편 소설 50선 막심 고리키 원작의 2인조 도둑 일부를 들으셨습니다. 20세기 초 러시아의 대표적인 작가 막심 고리키. 오늘은 막심 고리키의 작품 3개에 대해서 서울대 노노문학과 이현우 선생님의 도움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이름 막심 고리키는 사실 알렉세이 막시모비치 베슈코프의 필명입니다. 1868년 볼가간 유역에서 태어난 고리키는 조실 부모하고 말 그대로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온갖 직업을 다 전전하며 아주 힘들고 또 고된 성장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19살에는 권총자살까지 시도합니다. 다행히 폐에 구멍이 뚫렸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나게 되는데요. 이러한 전력에서 그의 삶이 결코 평탄치는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고리키라는 필명 자체가 러시아어로는 쓰라린 혹은 쓰디슨이란 뜻입니다. 막심 고리키니까 맥시멈으로 쓰라린, 즉 그토록 쓰라린 정도의 뜻이 되겠죠. 러시아 문학사에서 고리키는, 특히 초기의 고리키는 룸펜 프롤레타리아, 쉽게 말하면 불황자 계층을 문학의 주인공으로 가져온 최초의 작가로 평할 수 있습니다. 고리키는 밑바닥에서와 같은 드라마를 거쳐서 1907년 장편소설 어머니를 발표함으로써 명실상부하게 러시아 문단의 대표적인 작가로 떠오르게 됩니다. 1917년 혁명 이후에 고리키는 신병치료차, 줄곧 이탈리아 등 외국에 머물게 되며 24년에 레닌의 죽음 이후 스탈린 시대에는 문학적으로 그다지 두드러진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1930년대에 몇몇 미완성 장편들에 몰두하다가 36년에 숨을 거둡니다. 고리키는 스스로를 작가라기보다는 문학 숙련공으로 칭하길 좋아했는데요. 그의 문학은 한마디로 규정하자면 휴머니즘의 문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인간이란 단어를 항상 대문자로 쓰곤 했다는 점은 이러한 그의 휴머니즘을 잘 보여주는 한 가지 사례입니다. 권윤의 연출, 정진아 극본, 막심 고리키 원작의 2인조 도둑 일부를 마칩니다.